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자, 실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 뒤로도 이제 줄줄이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자,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5,700억 원 정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2023년과 비교하면 73%나 급감한 수준이고, 문제는 지난 4분기, 조금 더 자세하게 4분기를 살펴보면 영업 손실을 2,25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뜯어보면 이 세액공제, 미국에서 이 IRA 보조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액공제분을 제외하면 거의 영업 손실이 지난 4분기에 6천억 원이 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자,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다가올 텐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실적 리스크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LG엔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이미 뭐 예상은 한 바였습니다. 네. 4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요. 올해 앞으로 이제 전망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또 증권사의 코멘트는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최악의 실적이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거 보고 어제 외국인 매수에 들어왔고 3% 상승해서 마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걸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이 될 것인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시장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여전히 CES가 진행되고 있어서 젠슨왕 CEO의 이야기 들어야 되겠고요. 오늘은 또 최태원 SK 회장의 행보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좋지가 않았는데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실제로 상용화되는데 시간 한참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양자 컴퓨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심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주가도 떨어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반면에 유리기판은 최태원 회장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라가고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이 이 미국 CES에서 이 유리기판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거 팔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답니다.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떨어지니까 보안 관련주도 함께 종반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외에 방산주, 조선, 로봇, 원전, 이렇게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방산주는 폴란드 쪽에서 지금 우리가 수출하려는 무기 관련해서 이 계약이라든지 방한 일정들이 좀 틀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제약바이오 좋은 종목들을 지금 미리 선별해 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진단키트와 엠퍽스 이런 질병 관련된 업종도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밖에 나가셨던 분들 아실 텐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감기 환자 계속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질병, 팬데믹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추이, 질병과 관련된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 CEO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뒤흔들어 놨던 젠슨왕 CEO의 말.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내가 깜빡했네라고 성명을 젠슨왕 CEO가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조연설에서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었던 이 발언을 젠스랑 CEO가 정정하겠다고 성명을 낸 것인데요. 자, 새 게임용 GPU, 삼성전자의 GDDR7 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을 포함해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다 들어간다라고 정정을 한 것인데요.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함께 이 새로운 GPU에 메모리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만 포함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양한 공급사가 함께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일단은 좀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를 했고 SK하이닉스에도 역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는 좀 움직이진 않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도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젠스랑 CEO와 결국에는 CES에서 만났답니다. 회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자, 지금 SK의 AI 반도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발 속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올해 충분히 이 엔비디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관련된 HBM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젠스랑 CEO가 말했던 새로운 AI 플랫폼, 피지컬 AI 플랫폼이죠. 코스모스와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 젠스랑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젠스랑 CEO를 만나고 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CES, SK의 부스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SKC의 유리기판을 딱 들어 보이면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거 방금 전에 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판다는 그런 뉘앙스를 준 것인데 이러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SKC나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젠스랑 CEO 또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단연 돋보이입니다. 반도체주를 이끌고 있는 그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4%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한 81만 주 들어오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폭 좀 밀리긴 하지만 어제 좀 3.8% 강세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6만 주 순매수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보시고요.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키움증권에서 신규 매수 리포트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냈다라는 거. 목표 주가도 7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A식 오늘 요즘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 맞춤형 HBM용 고객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뛰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최근 흐름들 괜찮았잖아요. 5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에서 HBM 생산을 3배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장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오늘도 오르면서 11만 6,300원 선을 터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HBM용 검사 장비 이쪽인데 여기도 상용화를 위해서 퀄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6만 원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소재 쪽에서 유명한 솔브레인은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 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단단히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네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또 봐야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온큐나 리게트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들이 뭐 10에서 많게는 40%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조정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젠스랑 CEO의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젠스랑 CEO가 기자회견 그리고 CES 기조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팅을 할 거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10년, 많게는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차기의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이제 다 코앞에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일단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게 될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젠스랑이 앞으로 20년, 적어도 2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D-Wave 퀀텀 CEO 같은 경우에는 젠스랑 CEO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반박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마스터카드나 일본의 NTT 도모코 같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양자 컴퓨터를 실제 비즈니스에 운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D-Wave 퀀텀 CEO보다는 젠스랑 CEO의 파급력, 파워가 더 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타격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그 양자 기술 상용화 이쪽으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가 오늘 1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첨단 소재도 그렇고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양자 암호 관련 기술 이쪽인데 오늘 10% 넘는 폭락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솔리드 역시 7.5%.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방산주들입니다. 방산주도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엄과 탄핵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여전히 이제 좀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에,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하나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엄, 탄핵 이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K방산 무기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의 방산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엄 때문에 그 뒤로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의 그대로 타격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폴란드 정상 그리고 폴란드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다시 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에 방한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한 연기됐다랍니다. 자, 폴란드 정상이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K2, K9 천무 관련된 잔여 물량 거의 30조 원 규모의 무기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려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오는 4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뒤면 무기 수출이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이 계획을 올해 4월까지로 잡았답니다. 이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그 전에 탄핵이 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방산은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이 필요한데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조금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은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산 관련주는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새해 들어서 유입됐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나 트럼프 수혜주로 엮여 있는데 국내에 그런 리스크 불거지면서 좀 훼손하는 흐름들이 오늘 주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1% 하락하고 38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LIG 넥스원도 드론과 관련해서 최근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3.4%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세 10위 상위권에 들었던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요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4% 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 로템도 4% 하락하는데 오늘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낙폭 좀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연초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은 너무 안 좋았지만 올해 연초 몇 거래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상승 탄력 많이 보여줬어요.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장 대비해서 사실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2,52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지수를 지켜내는데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밀립니다. 0.5% 하락세.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도 보니까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게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미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레포트도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끝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라서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싶은 때 이제 이 트럼프 변명을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무엇이 됐든 간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이게 이제 바로 취임 첫날 하겠다는 건데요. 이날 취임 첫날 무슨 그 WHO에서도 탈퇴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일기 때 그 자신들이 이제 첫날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나중에 3년 동안 끌려다녔다고 이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첫날, 취임 첫날 트럼프가 어떠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놓을지 이게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CES 막바지에 젠슨 왕 그 엔비디아 그 CEO가 이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AI 사업하고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기술주들을 리드해왔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한 40%까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중국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 기술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AI 관련된 기술들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되겠지만 양자 컴퓨팅도 역시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면 아마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던 듯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뭐 5거래 만에 4,000% 넘게 간 기업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한국 시장도 뭐 거의 보합권, 코스피는 오늘 거의 움직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상목 대행이 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 추경을 해야 될 이유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계속 이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일 때도 그렇겠지만 계속 그 추경을 거부하면서 그냥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이 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부간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이 증시의 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아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치인 테마주가 불법적으로 즉 그 부당매매, 그러니까 불공정 매매가 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이 미리 사놓고 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호재성 재료들을 퍼뜨리고 이 개인 투자에 들어왔을 때 거기다 던져버리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현 정부에서 총 13조 원 정도의 벤처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이 벤처 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지금 별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 시장을 견인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좀 눈치장세 속에서 20날 그 트럼프가 이 취임을 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사실 뚜렷한 주인공들이 몇몇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있고 현대차도 역시나 오늘 개장하자마자 한국에 24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섹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쪽도 여전히 볼만할 것 같은데 태양광 먼저 보고 갈까요? 그 태양광 쪽은 길게 보시면 일단 길게 본다는 게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안 됐어요.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우리는 아리백이라는 대기업들은 아리백을 통해서 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 탄소세를 이제 면해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왜? 원래 이 태양광이라는 건 정부 정책 수혜줍니다. 그런 정부가 정책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자체들도 여기에 그 아리백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은 대기업과 지자체의 아리백 투자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에 올해
지난 3년 동안 투자 안 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뭘 사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못 내는 회사 같으면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관련 중에 SDN이나 신성ENG 같은 주가가 굉장히 싼 종목도 있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대기업이 투자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내수 시장을 약 70% 정도 매출을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광주는 지금 뭘 사도 다 괜찮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래 쉬어갔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유리기판,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니까는 SKC가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을 실무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엔디비아 부스에 가서 엔디비아 그 젠슨 황 그 CEO를 만나고 왔어요. 네, 만나고 맞아요. 와서 네. 우리 기자들이 있는 SKT에 이제 거기 있는 그 부스에 와서 첫 마디가 팔고 왔다 했습니다. 팔고 왔다.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엔비디아와 그러니까 접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발열 문제예요. 이 블랙엘이라는 가장 최근에 AI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유기용제를 써서 만든 이 회로 기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발열이 생기고 발열에 의해서 기판이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 소재로 바꿔줘야만 이 전력 효율이나 또 열과 휘어짐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기판은 올해 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 말 뜻은 개발은 완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SKC가 미국 CES 2025에서 실물 유리기판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을 갖고 엔비디아의 최태원 회장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농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팔고 왔다라고 말은 SKC가 조만간에 엔비디아의 이 유리기판을 납품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전반적으로 SKC는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이 유리기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리기판 실물을 이번에 공개하면서 이게 개발이 완료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산을 하더라도 검사를 해야만 양품인지 불량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관통 전극이라고 해서 이 공정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SKC가 지금 앱솔릭스라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이들이 만든 장비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양산을 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 사실 지난해 사실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언제 상용화가 되겠느냐 이러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실물이 공개가 됐고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가에서 벤처캐피탈 네. 쪽으로 네.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섹터 좀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엊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13조 원을 마련해서 벤처 스타트업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근데 시장 반응은 솔직히 좀 못 믿어온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3년 동안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예전부터 있었던 보편 복지도 많이 줄이고 하면서 이 정부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만들겠다는 13조 원이 어느 재원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쪽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1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해 준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투자한 것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해서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미 투자가들은 정부가 하는 말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제로 13조 원의 돈을 마련해서 이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고 이런 기업들, 이 창수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창수사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벤처 캐피탈들도 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다시 밀어올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스톤브리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이번에 인공지능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20개 업체를 투자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투자조합, HB 유망서비스 산업 투자조합을 해산하면서 여기서만 내부 수익률 13%를 달성했고 이게 목표 수익률이 12% 정도 되니까 그걸 오버하는 것에서는 이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다른 그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벤처 캐피탈들도 이제는 관심권에 봐야 될 그런 가격대까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VC 쪽 사실 벤처 투자 쪽도 꽤 오래 쉬어갔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가격적인 매력에 있는 그러한 업종들 테마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그 역시나 이제 창수사 쪽에서 나우 아이비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티커명은 이제 나우 아이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창투사라고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기업 구조조정 그 전문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그 이런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업종을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나우 아이비는 경기가 나쁠 때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갈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수익이 나고요. 특히나 나우 아이비가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좋은 게 있는데 요번에 상장을 하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분사해서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에 처음 투자할 때 한 30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한 그 6천억, 7천억 정도의 그 시장 가치를 이제 확인시켜주면서 여기서만 이 회사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라도 이 배당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오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 매수가 1,350원, 손절가는 1,250원, 목표가는 2,000원 정도 바라보시고 나중에 메가존 클라우드가 IPO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목표가를 좀 더 올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 잡아버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 아이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IPO에 나서게 되면은 분명히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 테고 이에 따라서 목표가 2,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외환보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국제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이 저축을 하고 회사가 이익금을 자본으로 쌓는 것처럼 정부도 여유자금을 저장해 둡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다른 나라의 국립은행에 넣어둔 외국 돈으로 된 자산의 총 가치를 외환보유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여유자금의 일부를 외국 돈으로 갖고 있어야 할까요? 국가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거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적자가 나면 그만큼 채우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죠. 쉽게 말해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가는데요.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럼 외환보유고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나 외국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또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국가 경제가 외환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던 것이 큰 위기의 원인이었죠. 오늘은 외환 보유고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가 안정된 경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달 대비 2억 1천만 달러 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네요. 0.2%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0.4%대. SK하이닉스가 오늘 결국에 불을 뿜네요.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5% 가까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간밤에 최태원 회장의 이 제스처와 코멘트 덕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도 볼까요? 이웃의 중국 시장은 어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은 하락 출발 0.3%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최근에 이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할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좀 낙폭이 컸거든요. 0.8%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홍콩은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 니케이도 간단하게 보면 일본 시장도 오늘 0.78% 지금 하락 중인데 일본 시장도 새해 들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강하게 장 초반이지만 연초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국인 수급도 연초에 조금씩 들어오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인지 이런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할지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야 대표님. 불러주셨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분들. 네, 작년에도 연말에 많이 나와주셨잖아요, 대표님. 아닙니다. 그대로 모자랍니다. 지금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시장이 강한데 네. 투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 이럴 그래요? 때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셔야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저희 작년 연말에 네. 대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때 연말 한번 싹 분위기 정리하면서 네. 제가 내년에 그러면 어떤 업종 봐야 되냐라고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선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네. 어이구 되게 잘하시는 분이네요.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좀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주도적인 섹터의 흐름들은 네. 찾아가는 게 맞다. 역시나 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연말에 왜 조선주 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아무리 한국 증시가 안 되고 위축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 잘하는 거, 그쪽에서 성과 나는 거. 근데 그 동안에 실적 흐름들은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턴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턴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배를 만드는데 만들었던 신조성과에 맞춰서 이제 배를 만들겠죠. 근데 그 사이에 부자재, 인건비 이런 게 막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고 게다가 또 신조성과지수 올려서 받았던 배 가격들과 함께 연결돼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인도한다. 실적이 그러면 확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게 원년이 정년이는 아니고요. 원년이 원년이 올해부터다. 올해다. 예, 그렇게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게 올해일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것이고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 막 좋아지는데 또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네. 우리 잘 못하는 것들 동맹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맹국 솔직히 일본하고 한국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일본은 아직 조금 좀 처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수혜 게다가 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도도 전략적으로 글로벌 선사 편대에 좀 움직이면서 우리도 한 글로벌 4위 정도까지는 나라 인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국 아니냐 이런 쪽에서 우리 끌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 내밀 때는
한국이 또 아, 맞겠죠. 중국하고 인도 쪽도 그럼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럼 중국 거를 선택하겠냐 아니면 약간 그래도 워낙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변화를 끌어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쪽으로 손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쨌든 뭐 조선주를 찝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3년 말에 2024년에 한국에서 잘 갈 업종은 방산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찍어줬었고. 네. 저는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뭘까 계속 살펴봤는데 이건 트럼프가 찍어준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조선이다. 그러셨죠. 김민수 대표님도 물론 저는 저는 그냥 잔잔발이고요. 꼽아 주셨지만. 네, 예. 자, 그러면은 뭐 사실 근데 조선주라고 하면 네. 이 주식 투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 이런 것들을 못 느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예. 조선주 그거 무겁고 재미도 없고 주가 잘 안 가는 거 왜 보냐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사실 템베거 될 수 있는 건 조선주라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추세 붙으면 쭉 가는 게 조선주니까. 그렇죠. 무겁긴 하지만 네. 그 무거운 추세가 그거를 끌어갈 정도로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사이클과 함께 나오는 구조가 상당히 세고 강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추세 이번에는 좀 길게 갈 거라 보세요? 좀 더 확장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턴어라운드에 플러스 네네. 알파가 계속 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많이 알려진 뭐 방산, 뭐 MRO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챙겨야 될 게 네. 미국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아, 네. 예, 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일단 뭐 물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그 연안에 인근 쪽에서 시초 원유를 못하게 하는 금지 법안을 하려고 하는데 딜을 좀 하겠죠. 트럼프 차기 대통령하고 예,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조 쪽으로는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에너지를 이제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싶다. 우리 계속 뽑아내고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운반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배로 운반을 치러 날라야죠. 그러겠죠. 원유건 가스건 모든 가스건. 간에.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가 높아질 텐데 게다가 또 보다 보니까 LNG 쪽에서 노후화가 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보통 25년 연안으로 보는데 그 이상으로 된 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8년간은 이쪽에서 꾸준히 노후화된 선박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딱 맞아가기 시작하네요. 그러게요. 네, 게다가 또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도 부각을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하나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들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그러면 친환경 연료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던 건 뭐 디젤이나 네네. 벙커 CU라고 아시죠? 끈적끈적하고 네네. 그 점성이 있는. 그걸 점성이라고 하네요. 저는 끈적끈적. 예, 네. 그런 쪽에서 그런 거 쓰던 배들을 아마 태우면 이산화탄소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LPG, LNG 추진선으로 예, 그리고 또 아니면 메탄올, 뭐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건 또 그런 쪽을 또 잘 만드는 쪽은 어디겠느냐? 네, 그러면 추진선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엔진짓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은 한국이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주셔서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군사, 방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정책,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도 조선주가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그러면 방산 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MRO 이야기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네. 미국의 해군을 다시 재건시킬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거는 결국에 트럼프 때문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추진 상황들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도 쉽스법이라고 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발의하고 있고 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그게 하나씩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게 그럼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산 MRO 쪽은 네. 지금 규모로 보게 되면 2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돈은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게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배 한 척 유지 보수하게 되면 얼마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와
그 수익성들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은 걸리는데 네. 그거는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지. 그게 주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기는 좀 어렵다. 아직 한쪽으로 명확한 봐야 숫자는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거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으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 랠리가 달리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두는 하시되 네. 이게 주가 아니다. 오히려 아까 실적과 함께 변화가 되는 여러 가지 기조가 지금 딱 맞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추진되는 과정마다의 그게 좋은 결과들이 숫자들이 나오면 한 단계씩 주가가 이번에 트럼프가 뭐 라디오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 네. 숫자가 보이면 또 올라가고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또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무거운 주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붙어서 올라가기보다는 가면 조금 더 쉬겠죠. 쉴 때 쉬었다가 예, 다시 또 연료를 주입하는 것들. 예. 아, 배처럼. 예, 네, 연료 그렇네요. 주입해야죠. 또 다음 항을 다음 이동할 수 있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연료 주입하고 하는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관심은 네.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조선업도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너무나 중국 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중국이 어떤 정도로 추격을 하고 있길래 네. 뭐 그게 군함이든 일반 상선이든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목에 차서 그래서 막 마음이 달아서 네. 움직였던 것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해군과 관련된 또 데이터를 네.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머지 상선 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이 현재 맥스로 보게 되면요 한 400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75척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미국은 올해 기준으로 한 300척 정도. 근데 노후화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고 일단 2030년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317척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더 노후화될 속도도 수밖에 느리고. 없고. 예. 근데 지금 중국은 더 최신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새롭게 건조하고 그럼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건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조선 능력은 뭐 232배. 왜냐하면은 어휴, 네.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그쵸. 불모지라고 봐야 조크가 되겠죠. 없잖아요, 네, 미국에.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해주겠느냐 한쪽에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한국 업체들이 더 많다. 손을 잡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군함만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남중국해나 뭐 네. 대만 쪽에서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출동했을 때 그쵸, 그쵸. 전력을 많이 얘기하게 되면 그쵸. 아직까지는 그래도 항공모함의 대수나 대수가. 그리고 또 그 기술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운용 체계, 전술 체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래도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양적으로 커지는 아이고, 구조를 네.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걸 남중국해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남중국해 태평양만 이제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럽 쪽에도 있고 대서양 쪽에도 있고 뭐 전 세계를 관리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결국에 이거를 본인 돈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항공모함 전단 이거 만드는 거 다른 여러 배 만드는 게 또 관리하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주면 방위비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동맹 국가가 뭐 한국, 일본, 네. 호주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네. 조선을 잘하는 건 결국 우리랑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확실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호주는 처음 들었네요, 제가. 예, 호주도 있긴 있구나. 있긴 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위하고 2위하고 격차와 함께 3위 그리고 나머지 에세트라 네네네. 나머지 쭉 하고 보게 기타 되면은 등등. 기타 등등 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위부터 나머지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위를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한때 세계 1위였었죠. 그쵸.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동산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침체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노력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게 되면은 작년 수출량이 3천만 톤 정도 되는데 네네.
3년치 작업량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수주가 막 좋아지는데 3년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게요. 3천만 톤이 3년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캐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에서 평가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죠? 숫자. 예. 그러다 보니까 시총 순위나 그러니까 규모 순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가장 아미바리 조선, 아미바리 조선. 예, 잔잔바리 친구, 예, 네. 그리고 다음이요. 예, 재팬바리 유나이티드 뭐 이런 네. 쪽들,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런 쪽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건조 능력들은 아직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아니면 좀 큰 물량들을 맡기기에는 미국 쪽에서는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잘하는 쪽들이 벌크선 탱커 이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LNG 쪽에서 어떤 수요가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맡길 수는 있겠는데 그쪽에 대해서 대규모와 적시 물론 일본도 적시 타이밍들 충분히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된 숙련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한국의 물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우리가 훨씬 빠르겠죠. 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러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군함 건조라든지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근데 또 저는 뭐 전문가들한테 듣거나 이 언론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만큼 만드는 거나 이 항모 전단을 관리하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만만치 않고 근데 제때 수리를 못 해주게 되면 그쵸. 더 들어갑니다. 그쵸. 예, 그게 네. 지금 미국에서 계산하는 바고 이때 지금부터 체계를 안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물 빠진 독이 되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 투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때 보통 뭐 미국이 이제 지난번에 인수했던 필리 조선소라고 필리 조선소. 예, 미국 조선소를 매각할 때도 네. 만약에 지금 US 스틸처럼 약간 좀 민감한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한테 매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쵸. 아마 감싸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어봐야 우리가 제대로 할 기술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한국한테 인수를 시켜서 거기서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인수가 됐다고 가지고 봐요. 있어봤자 돈만 드니까 그렇죠. 팔았다. 네. 그럼 거기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MRO 사업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함정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 앵커님도 저 PB 분한테 가게 되면 자산 생애 주기 관련돼서 이거 막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 예. 지금 저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거 같은 개념처럼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건조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어때? 그 1년 차는 뭐가 필요하고 그쵸. 5년 차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쭉 관리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데 한국 이러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혀가서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일단은 물론 그쪽에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조금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충분하다고 되면은 이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그쵸. 같고 게다가 또 이거는 업황에 무관합니다. 근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왔다가 또 고생할 때 보게 되면은 적자 때문에 그쵸. 안 돼 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바텀 라인이 생기게 되죠. 이런 쪽을 통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중점을 가는 하나그룹 쪽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레벨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요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어쨌든 뭐 MRO나 이 군 관련해서는 경기를 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MRO나 우리가 미군 함정을 수주받을 수 있으면 최고인데 또 더 거시적으로 약간 더 보게 되면 나라 대 나라 입장에서 네. 트럼프가 분명히 이거를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랄 그렇죠. 아니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선 너 만들어줘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그 대신 우리 거에 뭘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라는 그런 뭔가 반대 요구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난 게 트럼프는 보통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할 때 보면은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을 먼저 갖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편이 그렇죠. 높죠. 한번 때리고. 그렇죠. 자, 우리 관세 한번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데 이거 받기 싫으면은 이거 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자기네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당근을 먼저 주는 느낌이 그러게요. 나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근을 주면은 일단은 받는 건 맞겠죠. 거의 그래도 같이 윈윈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 입장으로는 준 게 있으니까 자 이건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또 내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방위비 협상.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주한 미군과 함께 그러네요. 예,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이거를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번 말고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한국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군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왜 우리가 내느냐? 그쵸. 그래서 니네가 더 많이 내라. 올릴 거다 얼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규모로 매년 한 8%씩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근데 nope 이러면서 예. 100억 달러를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엄청 올렸어요. 100억 달러면 지금의 거의 10배입니다. 그쵸. 네,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 걸로 보는데 당연히 협상이다 보니까 세게 지르고 이제 좀 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100억 달러는 그래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50억 달러, 30억 달러 이렇게 깎였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도 막 자료들 옛날 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이랑 한미 FTA 체결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네. 이런 미국의 지금 쉽스법 말고 그 전에 존스법이라고 아, 있었잖아요. 예, 예. 미국 내에서만 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FTA 협상 카드로 썼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쌀 개방을 막아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쌀 개방하면 너희도 존스법 깨 열어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이런 조선 카드로 그런 것들의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상대의 아픈 좀 취약한 곳 네, 예. 원하는 걸 예, 해주는 예, 예. 대신 우리도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 협상의 기술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 협상의 기술, 그쵸. 한국의 K 협상의 기술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이제 뭐 이런 함정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봤고 아까 말씀해주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네. 미국이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왔으니까 뭐 이 LNG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수출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말씀해주신 그 함정들. 근데 네. 최근엔 또 LNG선은 이제 이 연식이 오래돼서 네. 이제는 폐선하는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좀 기회일 것 같아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LNG 하게 되면 카타르 LNG선을 대규모로 1차, 그다음에 2차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 쪽에서도 러시아로 들어가는 이제 가스 라인 중에서 네. 그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거 영국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막았잖아요. 예, 가다 보니까 그럼 유럽은 지금 몸이 달았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서 쓱 웃고 있는. 근데 이걸 누가 조종했을까요? 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야 우리 저기 전쟁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우리도 돈 벌어야지. 예,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막힌 거 보고 유럽한테 아유, 가스가 부족하시네요. 우리 거 갖다 쓰셔야죠. 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수출은 더 유럽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증가할 수 있다. 네, 그쵸. 그러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발주가 더 늘어난다. 많이 늘어나겠죠. 예.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LNG 말고도 LPG도 있죠. 아, 네, 예. LPG 쪽 있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탄소 포집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네. 되면 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액화시키게 되면 CO2가 아니라 LCO2가 됩니다. 오. 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산업에 쓰는 탄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중화학 제품 쪽으로도 또 많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운반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운반선들에 대한 가치들은 또 한국이 잘하죠. 이런 그렇네요. 예, 저장하고 아. 가스 쪽에서 저장하고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하나 유망한 부분이라고 오,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좋습니다.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그렇겠죠. 탄소 포집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연결되네요. 트럼프가 또 탄소 포집 기술 굉장히 지원할 거다. 그런 관심 높죠. 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포집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올라갔으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조선사들 올해 뭐 실적 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보일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조금 남겨두고 있으니까 네. 4분기에 조선사들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부진했죠. 예, 부진해서 근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기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네네. 거고, 그게 올해는 이제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매출은 4분기 한 7조 그리고 또 한 19%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479억, 그러니까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올해는 다 레벨업들 실적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게 실적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주가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오션은 어때요? 하나오션이 어쨌든 요즘에 화제 집중이니까. 네. 하나오션은 흑자 전환 가능합니까? 간신히 잘하게 되면 흑자 문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옵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그쵸. 예, 대우조선해양이 어디로 인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지난 1, 2년 동안 되게 좀 뜬구름처럼 지냈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우리 어디로 매각될지도 모르는데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쵸, 예, 예. 수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이 좀 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늦는데 주가는 먼저 갔다라고 하게 되면 고평가죠 지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나오는 MRO나 MRO 사업. 예,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고가의 배들을 이제 만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 한 1년 뒤면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의 근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아직 실적이 뒷받침 안 돼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실적이 이제 채워지면서 그거를 좀 상쇄되면은 주가 탄력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작년에 뭐 1,580억 원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4분기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실적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좋단 말입니다.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좋은데 네. 조선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올라온 것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대형사로 가야 될지 기자재나 엔진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어떤 종목 골라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좋으니까 네, 조용히 하고 아무나 고르면 됩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괜찮아 보이네 그런 거 사시면 되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저희 제목이 자꾸만 올라가면 매수가 계속 또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예, 예. 그런 쪽인데 내일 사야지 이러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일단은 모함이 급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냥 이거를 매수가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다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 나오게 되면 내가 사니까 또 고가네.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럼 없기 떨어질 때문에. 때마다 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10% 정도만 딱 사셨다가 네네. 흔들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맞춰가는 전략.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추세는 계속 또 갔다가도 좀 쉬는 구간들이 나올 때 그때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4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사야겠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적의 탄력도가 가장 빨리 도는 거는 지금 주가는 잠잠하지만 HD현대 미포 이쪽이 현대미포. 예, 더 최근에 올해 실적 동향에 대해서 잠깐 좀 시장의 판단이 저게 너무 강하지 않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주춤했는데 아닙니다. 개별 기업 그래요? 단의 개별 실적과 연결 실적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 실적까지 차지하게 되면 베트남 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 올해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미포가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후속은 이런 쪽들이 더 강할 것 상승 같다. 여력은 더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자재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요즘에 또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탱커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쪽들 그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이게 탱커 쪽에서 LPG 탱커가 글로벌 1위인데 그 부분 쪽에서 이제 탱커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좀 긴 시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세진중공업이 앞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전반적으로 한번 쫙 분석을 해봤고요. 현재 상황들 좋습니다. 올해는 뭐 좋은 이야기들이 조선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고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두 개를 골라주셨어요. HD 현대 미포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유망한 업종 잘 골라주시고 종목 알려주셔서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터코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론 싱가포르의 HBM 공장 착공, 10조 원 투자, SK 하이닉스 강세, 유리기판 관련주, YC캠, SKC 초강세입니다. 자, 간밤에는 다우와 S&P 500 세트가 많이 올랐네요. 보통 이렇게 세트입니다. 다우랑 S&P 500이 성질이 비슷하고요. 나스닥이랑 필반이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 상승을 하더라도 다우, S&P, 그다음에 나스닥 필반 세트가 상승폭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제처럼 다우 S&P 500이 강하고 나스닥 필반이 마이너스, 혹은 반대로 나스닥 필반이 플러스일 때 다우 S&P 500이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4개인데 2개가 이게 짝꿍식으로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다우가 애플, 엔비디아가 들어가서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인,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굴뚝 산업인 S&P 500하고 비슷합니다. 아직도 그 연관성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플, 엔비디아가 들어가서 바꿨지만 성질이 다 바뀌진 않았습니다. 30여 개 종목 중에 2개가 대표적으로 그런 트렌디한 종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2개가 꽂혔죠. 그래도 다우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아직도 전통적인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엔비디아가 들어갈 때 셔인 윌리엄스 같은 페인트주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성질은 버려지지 않았다.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뒤로 갈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S&P 500. S&P 500도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우랑 차이가 이제 다우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볼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좋게 치솟았었는데 바로 또 주저앉았네요. 그렇죠? 이 상승 갭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메꿔버렸기 때문에 상승 갭의 효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어느덧 다시 그 2024년도 12월 13일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갔네요. 또 그쵸? 독일 대단합니다. 여길 또 넘어서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가게 되는 거죠. 2만은 다시 점령을 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은 계속 힘드네요. 그쵸?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또 음봉을 맞는 이런 모습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지금 힘든데요, 이거. 밑바닥이 지금 붕괴가 되면은 또 저희 저점 테스트 가야 됩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저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신흥시장은 재미가 없어요. 자, 상해도 지금 한 단계 떨어졌죠. 지금 이게 중국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병원이 뭐 20-30명이 뭐 링게르를 맞고 다 누워 있어가지고 대기를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니 지금 거기다가 뭐 이번에 질병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질병이 뭐가 온갖 질병이 다 있던데요, 지금. 독감에 코로나에 저희 새로운 해가지고 뭐 4개가 있어서 무슨 쿼데믹인가? 그쵸. 지금 이게 경제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질병, 역병이 또 돌고 있어요, 중국이.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좀 위험합니다, 그쵸? 춘절 때 그 수많은 인구가 예를 들어 지금 상해종합이랑 심천종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심천이 경제특구잖아요. 아직도 지금 중국이 아무리 G2라고 해도 개발도상국의 그 사실 단계거든요. 아직 발전 못한 3, 4선 도시가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정말 60년대 가보면은 진짜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심천이 저희 경제특구여서 저희 가서 일하다가 부모님 보러 가요. 춘절 때 거리가 워낙 머니까 일주일 동안 가잖아요. 근데 그 기차랑 이런 데 미어 터지잖아요, 거기.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 질병 엄청 퍼질 것 같은데 이번에. 그쵸? 연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상해가 떨어지고 있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연휴 지나면 환자 폭발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심천도 지금 한 단계 내려와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 니케이. 니케이 지금 4만을 지금 점령하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죠, 지금. 하루 4만 갔다가 하루 4만 무너졌다가 지금 39,824.30입니다. 여기를 뭔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주도주가 누구냐 궁금합니다. 이게 도요타가 해줄지 나머지가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도 지금 일단 주저앉았는데 시원하게 일단 뚫어놓은 다음에 주저앉았죠. 뭐 갭을 이틀 만에 메운 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겨운 저 2개의 고점 일단 한 번 치고 올랐습니다. 그렇죠?
좀 일단 전선을 후퇴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간다면 여기 이 벽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그렇죠? 이 악마 같은 이 피레칭 같은 두 개를 한번 찔러놨기 때문에 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하면은 그때는 약간 스펀지 같은 상황이겠죠. 완전 그동안은 시멘트 같았다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일단은 60에서는 돌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꼴찌의 반란이죠.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지수를 포함해서 뭐 그 망신당하는 뉴스 작년 말에 많이 나왔잖아요. 세계 무슨 모든 투자 자산을 합쳤을 때 거의 꼴찌? 그쵸? 거의 꼴찌잖아요. 뭐 귀금속, 뭐 코인, 주식, 채권 다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세계 꼴찌 투자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꼴찌의 반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연휴가 있어 버리니까 하필이면 여기서 또 그쵸? 상승세가 나올 때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에 따라. 오히려 아쉽습니다, 지금 이게. 6일 휴일이 있어버리면은 브레이크 걸려버리잖아요. 자, 지금 코스닥 일단 60일선 회복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60일선 둘 다 회복한 거는 일단 긍정적이에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빌빌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약하고 11선이 다시 지지가 아니라 만약 저항으로 바뀌어서 무너진다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좋아요. 그렇죠?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는 확실한 거는 팩트는 그거예요. 그동안 이 12월 달부터 이어왔던 강력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어요.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냥 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지금. 한풀 꺾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두 풀을 꺾여야 완전 꺾여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쌍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올라갈 때도 두 번의 바닥을 보통 거치고요. 이것도 지금 이 내려가서 만약 여기 21선이 이탈되게 되면은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연휴가 걸릴 것 같다. 뒤로 가겠습니다. 연휴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변수가 되네요, 또. 자, 유가가 급등하다가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유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자, 환율이 죽으니까 이제 유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걱정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단 1390억 사고 있고 개인 투자 같이 사고 있네요. 자, 웬일이죠? 자, 항상 저래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살 때 같이 사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해줄 틈을 안 줘요. 선물 옵션과 현물을 지금 병합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팔 수밖에 없게끔 완전히 꼬셔가지고 만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안 나오죠. 오늘 아주 특이하게 일치하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5일 연속 순매수. 와, 진짜 오랜만에 보죠? 1월 3일부터 1월 달 거래일은 1월 2일 하루 빼고 다 샀네요, 외국인이 순매수. 그렇죠?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다. 저만큼 외국인이 그 주식을 사고 달러를 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달러 가치 떨어지는 또 베팅을 하고. 그렇죠? 계속 그런 식이죠. 자, 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좀 그 눈에 띄는 건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정말 한복판에서 그런 살인이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걸 이겨내고 이제 주가 반등했습니다. 물론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일 때 저런 방어주, 보험주 성격의 회사들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주가이 제약이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그 소프트뱅크 그룹 통신주긴 한데 통신주 모습만 갖췄지 안엔 통신주가 아니잖아요. ARM에 관련되어 있고. 그럴 때 주가이 제약 같은 제약회사가 방어 역할을 해줍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미국 특징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미국 전역 56만 명이 넘는 의사와 헬스케어 제공자의 동의, 의료 서비스 및 리소스들을 4,800개 병원을 통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런 기업이 이제 저기를 하죠. 계속 끊임없이 오르다가 음봉을 하나 맞고 다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잘 주가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는 이제 중국 고급 백주죠. 고량주 50도 넘는 것들, 뭐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도 넘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1등주가 지금 지키고 있으나, 그쵸? 1등주가 이 고급 귀주 모태주라서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역병이 돌건 말건 이 초상류층들이 이 갖고 노는 요거는 지금 사실
크게 깨지지 않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입니다.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계 1위 기업이죠. 뭐 맨날 중국을 빼면은 뭐 우리나라가 1위니 하지만 사실 중국을 빼고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삼원계, MCM도 하고요, LFP도 하고, 그쵸? 다 합니다. 우리는 MCMA 4개, 3원계, 4원계로 나가다가 LFP 배터리 벽에 막혀버렸죠. 충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교체 개념을 도입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한 번 할 때 더 많이 가는 걸로 우리는 갔잖아요. 그 포커스를. 근데 쟤네는 이제 그것보다 가격이 싼 걸로 갔는데 배터리 교체를 해버리니까 성능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너자이저가 아무리 그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는 에너자이저가 있어도 그냥 이 싼 거를 교체를 해버린 거, 교체를 새 걸로. 이런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버리니 이게 값비싸고 잘 나가는 거는 그 쓸모가 없는, 충전소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배터리를 체인지를 해줘 버리면은, 그쵸,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 완전 굉장히 이상하게 빠져버렸어, 우리나라가. 그쵸, 2차전지가 완전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자, 2030년까지 전동화에 8조엔 투자 발표했지만 아직도 하이브리드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회사. 2035년 이후는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쵸, 지금 이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전기차만 하는 그런 세상이 난 싫다. 정부에서 강요하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좀 먹혔죠. 트럼프도 전환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고급 차 회사들도 다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이 올인 정책, 요게 지금 일단은 먹혀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아, 정말 부럽죠. 자, 팹리스죠. 공장 없이 설계만 하고 외부 위탁 생산 후 판매하는 회사들을 고객사로 둔, 그렇죠? 공장이 없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장 여기 있으니 우리 공장에 맡겨. 그게 성공한 거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가이 제약, 일본에서 제일 많이 지금 올랐던 건데 지금 주가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이거. 자, 다케다, 아스텔라스랑 주가이 제약, 이게 일본 3대 제약사 회사입니다. 자,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저게 주력 제품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유리기판 수혜주가 급등을 다 했죠. YC캠부터 피롭틱스, 태성, 삼성전기까지. 자, 이 지금 HBM 공장, 아까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HBM 공장 착공에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이크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뭐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삼성전자를 1강으로 해주죠. 1강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1강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중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2, 3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 완전히 적응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1시간 전 뉴스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이 시차가 반대잖아요. 거의 11시간, 12시간 나니까. 가전전시회에 그 앱솔릭스라는 자회사, SK 자회사,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의 그 부스를 찾아가가지고 그 제품을 들더니 방금 팔고 왔다라고 그 마디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사에서 기사를 다 썼습니다. 그 워딩을. 그게 과연 누구냐? 지금 다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팔고 왔다니까. 최태원 회장이 설마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러핑하지 않았을 테니까 팔고 왔다고 했어요. 방금 유리기판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늦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기 봐봐요. 삼성전기가 지금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 상승률 꼴찌잖아요. 삼성전기도 시작했는데 또 여기서 SK의 자회사 SK 앱솔릭스보다 1년 또 늦었어요. 왜 이러죠? HBM에서도 늦어가지고 부서 없앴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또 유리기판에서 또 1년이 늦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항상 먼저 가지 않았나요? 퍼스트 무버였는데 그걸 왜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SK, 코스피 종목이 딱 2개잖아요. 코스피 종목이 SKC 삼성전기예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SK의 자회사 삼성의 삼성 그룹사잖아요. SK 그룹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진 차이가 그거예요. 삼성전기 거의 보합인데 SKC는 13.96 오르잖아요. 이미 SK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합작으로 앱솔릭스 공장을 사서 유리기판을 생산해서 지금 이거를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죠. 그리고 SK하이닉스, SK 최태원 회장이 팔았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1년이 늦었어요. 1년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거는. 이 씬에서는. 자, 그리고 YC캠. 요거는 이제 소재 업체예요. 옛날에 영창케미칼 회사가 영어로 이름을 멋있게 바꾼 회사. 근데 여기는 소재.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바르는 잼 같은 거 만들잖아요. 얘네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데 동진 세미캠은 국산화를 했고 얘네는 미국 회사. 일본의 자회사인데 미국 인프리아라는 회사로 또 로열티를 해서 피해를 내고 얘네가 대신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냥 하청은 아니고 얘네 기술로 만드는데 특허 피해를 내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FNF처럼 다른 거 사온 거죠. MLB 같은 거 사온 거서 파는 거예요. 자, 피록티스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소재 장비가 하나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SKC가 유리기판을 만들고 YC캠이 소재고 얘는 장비예요.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결국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지금 YC캠, 피록티스, SKC 요 정도가 이제 주력 지금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YC캠 하나 보죠. YC캠이 지금 실적은 안 좋거든요. 근데 일단 영창케미칼이죠. 영창케미칼에서 YC캠을 상호 저기를 했고 동진 세미캠하고 YC캠 이런 회사들이 소재, 용액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얘네들은 노광에서 잘 보이게 하는 잼 바르는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결국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게 되면은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위에도 뭐 린스랑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예요. 소재, 용액 이런 것 회사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겁니다. 결국 플라스틱 기판을 쌓으면 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하면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8층을 넣는데 남들은 여기 똑같은 공간에 12층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줄 매도평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빙질이 좋아야 트리플 악셀을 제대로 밟지.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전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네.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 IRA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될 수 있게 됐고요. 네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쪽에서는 사실 뭐 말이 많잖아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 폐지한다. 이런 와중에 나온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달콤한 소식.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영원이었던. 네, 근데 올해 이제 5종이 들어간 거예요. 가령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기아차의 EV6, EV9, 그다음에 GB70인가요? 이렇게 네. 5종인데 이게 그가 완성차 회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5종이 올라온 게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EOC 규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거 기아는 조지아 공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메타 플랜트를 갖다가 아메리카를 갖다가 조지아 공장에 새로 해서 작년 말부터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미 제조 요건도 다 만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IRA의 그 어떤 수혜 그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 그 종이 한 40여 종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25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회사들 보면 폭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뭐 ID4라든지 뭐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우디 계통의 차들 이거 다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리비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차들도 몇 종이 떨어진 와중에 현대차 그룹 5종이 이게 신규로 추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대차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전기차 부문뿐만 아니라 내연차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기차 같은 부분은 굉장한 어떤 호실적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보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호실적을 냈는데 올해 이제 이걸 받게 되니까 올해의 호실적은 더 기대가 충분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떻게 뭐 IRA 이거 보조금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받게 됐냐. 지금은 아직은 이제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미 예산 자체를 갖다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당장 이걸 갖다가 중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역시 하원이라든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화당 지역구에 IRA의 어떤 혜택 수혜가 완전히 집중되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이게 진행이 된다, IRA 보조금이. 그래서 결국 내년부터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걸 강하게 압박을 해서 예. 저는 뭐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년 초나 돼야지 IRA를 갖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현대차 그룹사 아들한테는 이 굉장히 호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금을 받은 건 바이든 정부고 이제 네네. 곧 내려오겠지만 트럼프 네네. 행정부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 좀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네네네.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뭐 와도 아니 미국에서 버젓이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 늘리고 있는데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 입장으로 들고요. 네네네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IRA 보조금 지급 명단에 처음으로 현대차가 들어갔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판매량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조금 안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했네라는 거 한 번 더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내연차 포함해서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어요. 그래서 170만 한 8천여 대 정도를 갖다가 팔았는데 네. 이게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2분기에는 테슬라에 의해서 2등을 했고요.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분기에는 이게 3등을 했어요. 이게 4분기 통계는 거의 아직 저기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그룹사죠. 현대하고 이제 기아를 합친 게 3등을 했거든요. 아, 저기 3분기고요. 네, 3분기고요. 2분기에는 테슬라에 의해서 2등을 했습니다. 했고, 예. 근데 4분기 통계는 사실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그림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유수의 완성차 그룹들. 근데 일본의 회사들 같은 경우를 갖다가 다 따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자동차 판매량을 놓고 가령 뭐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폭스바겐이라든지 일본의 뭐 마스다, 혼다, 닛산, 도요타 이런 그 유수의 기존의 이제 국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을 전부 다 제끼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지금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에서는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네네.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거고 전기차를 포함한 뭐 기타 내연 기관차 이런 쪽에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할인 정책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이제 영업이익률은 높게 나온 거는 그동안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의 그 영업 이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은 10%를 넘어가는 그 회사가 사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전기차 회사 없어요. 포함해서 기아, 테슬라. 그것도 기아가 있네요. 기아가 1등입니다. 예. 테슬라가 2등이고요.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가 8.3%인가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이게 4위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유수의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회사들 한번 유시해 보세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도 마스다 같은 경우가 4.4%고요. 영업이익률. 네. 폭스바겐이 3.6%, 혼다가 2.5%, 닛산이 1.1%예요. 저 맨 우측에. 그래서 혼다하고 닛산하고의 합병설이 합병. 꾸준하게 나오는 예, 예, 거고요. 폭스바겐이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둘끼리 뭉쳐봤자 뭐 이런 얘기도 예, 우리 그렇습니다. 때는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네. 그렇다면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보조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할인해서 파는 것들. 많이 줬는데도 저렇게 영업이익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뭐 고공행진했으니까 환율 효과로 네, 수출 환율 주니까. 효과를 본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죠. 근데 일본은 그 엔화가 약세 아니었나요? 물론 원화가 더 절하된 측면은 분명히 네, 있지만은 네, 네, 네. 엔화도 달러 대비해서 약세였던 거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로화도 뭐 저기 달러 대비해서는 약세인 현상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달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완성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폄훼하는 거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갖다가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북미 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거는 우리나라 완성차 회사들, 현대차 그룹이 인센티브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은 대당 6,000달러를 줬대요. 닛산은 4,500달러를 줬고요. 아유, 푸짐하게 줬네요.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한 닛산 같은 게 한 6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한 800만 원 할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차는 2,700달러, 기아차는 1,800달러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기에서는 3등을 했었고요. 2분기에는 2등을 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는 그 한국 완성차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경쟁력을 갖다 입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전기차를 팔 때. 네.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폭스바겐 그룹도 다 탈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타 그 독일과 일본의 유수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또 그 찬스를 확 낚아채가지고 네네네. 점유율을 확 또 떨어뜨리면은 네네네. 뒤에 이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 그렇죠. 네,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네네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여타 업체들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차종을만 늘리지도 않잖아요. 신차 나오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림이 또 하나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신차, 전기차 부분의 신차는 현대차 그룹이 제일 많아요. 그니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 제일 많고 이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은 저기 그 현대차 저 위에 보시면은 25년도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기아도 지금 지금 계속해서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ID7, 그다음에 아우디의 뭐 대형차 이 정도고요.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이 잘 보여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올해 신차 출시 자체가 안 돼요. 그 빨간 박스 안에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25년도 올해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이 칸을 보시면 꽉 차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27년이나 돼야지 수많은 차종이 나오는 거고 예. 일본 차 업체들은 아직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유럽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에 매달리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분야에서의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통 분들이 얘기를 하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eGMP 시스템 자체가 이미 뭐 GM도 eGMP를 갖다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우수성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다른 기업들, 다른 완성차 기업들, 특히 일본차나 뭐 폭스바겐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변변한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갖다 낼 수가 없는 건데 그나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자꾸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 하이브리드라든지 계속해서 그 내연기관차의 어떤 시장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해 이제 그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라든지 기아에서 이런 어떤 신차들이 본물을 일으면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기아차 그룹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가령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뭐 닛산 혼다와의 어떤 격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내연기관차에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연기관차 고집하다가 중국에서 다 밀렸죠. 완성차 업체들. 예,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시대는 그 젠스랑이 뭐 CES에서 기조연설에 얘기했지만 물리적 AI로 가는 겁니다. 물리적 AI에서 시장이 제일 큰 게 사실은 자율주행 기반이거든요. 이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연기관차로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을 해요? 인공지능 자체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차에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끌고 간다는 거는 아직까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전기차의 그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클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격하게 얘기하면 몸부림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 이거는 결국은 가령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점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우위를 그러니까 먹고 살아남으려면 지금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정말 정면 돌파, 전기차를 봐야 된다. 네네네.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 전략을 잘 수행해가는 현대 기아. 네네네. 그걸 좀 집중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 이런 부분도 좀 담아봅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가요, 네. 중국 군사기업 지정 고리스트에 CATL을 추가했다 네네. 그런 의미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CMC, 그러니까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군대를 갖다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업이라는 사실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가 사실은 이걸 갖다 지정을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날 발표가 됐고요. 총 134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창신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텐센트, 그 다음에 CATL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뭐 이제 그 섹터를 놓고 보면 뭐 드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해운, 석유, 유전체 분석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 폭로블 분야에 대해서 이 CMC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딱 명명을 했다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들 기업은 보편 관세, 가령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보편 관세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을 거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CATL은 굉장히 큰 어떤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중국 군사기업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 리스트 자체는 일단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해당 기업이.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사실은 여기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빠졌죠. 네. 근데 과연 이 CATL이 여기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빠질 수 있을까는 거는 제가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CATL이 여기에 사실은 왜 들어갔냐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이 CATL은 중국 공산당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리스트에 올려야 된다고 미국 국방부에 압력을 넣은 게 이번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느낌이 이제 작용했군요. 네,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군사 기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산하의 그 어떤 기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 중국의 ESS 시스템 전부 다 폐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 CATL의 문제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전체를 갖다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CATL 배터리라는 게 배터리가 사실은 뭐 중국 시장에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쓰는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GM, BMW, 스텔란티스 전부 다 이 CATL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요. 장악력은 아직까지 크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시장도 들어가야 돼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나가는 것들에 이제 사실은 많이 CATL 배터리들이 사실은 장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가 CATL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테슬라도 보통 CATL 배터리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제재가 CATL로 집중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그 미국 시장으로는 미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는 CATL 배터리를 갖다가 전혀 거의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앞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SS 시스템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테슬라의 ESS 메가팩 자체가 사실은 중국산 LF 배터리를 전부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버스들 대부분 LF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갖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차만 생각하지만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랩탑 등 이런 어떤 소비자 가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ATL이라는 이 애플의 스마트폰도 중국산 배터리 들어가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TL상의 배터리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여기까지도 제재의 어떤 폭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 이 CATL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군사 기업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그 CATL에 대한 어떤 제재에 그 미국 정부의 어떤 방침들이 초점들이 완전히 집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CATL이 가령 뭐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손을 잡고 미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잖아. 직접 진출은 못하니까. 가령 뭐 라이선스 기술 제휴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갖다가 한다는 건데 만약에 CATL이 이 제재 리스트에 명확하게 올라가고 소송에서 패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행보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네. 예. 길문이 아예 막혀버릴 가능성이 네네네. 있으니까 예, CATL이 지금 격렬하게 반항하는 그렇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들고요. 예.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반사이.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뭐 현대기아차 그 메가팩 본격 가동을 해서 올해 이제 아이오닉 9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신차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그 북미 시장 잘 나갈 거고요. 사실 뭐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북미 시장 성장률을 갖다 36%로 잡았어요. 그다음에 그 중부하고 서부 유럽 같은 경우는 44%를 잡았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30%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낙관적인 수치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S&P가 뭐 어떻게 추정한 거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뭐 거기에는 어떤 근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정도의 어떤 그 굉장히 놀랍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머리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소식 중에 이제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살 수가 있게 됐잖아요. 네. 네. 이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첫 번째 브랜드가 된다고 하는데 5년 내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라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네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그룹이 자력갱생하는구나.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예. 자기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간 거죠, 네네네. 결국. 그런 결과 값을 올해 좀 더 많이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예, 좀 예. 코스피도 팍 올라가고 네네네. 네,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예, 대담한 대답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실적 발표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 또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 LG전자 일단은 뭐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먼저 10만 전자에 가지 않을까요? 뭐 가격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LG전자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올해는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은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체크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G전자의 작년 2024년의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급의 조금 충격적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4년 작년에 LG전자의 연간 매출이 87조 7,400억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자, 전년 2023년보다 6.66%가 증가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LG전자가
가전을 판매하는 것보다 구독으로 이렇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전제품 사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뭐 냉장고도 구독할 수 있고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구독할 수 있게 가전 구독을 열심히 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꽤나 반응이 좋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뭐 인도 글로벌적으로도 가전 구독 서비스를 지금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을 좀 끌어올렸을 거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D2C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디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이런 판로 변화도 역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B2B 사업, B2B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사업도 성장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출을 끌어올렸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분기 연말에 영업이익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61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2023년 4분기에 비해서 무려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전제품, 가전시장 자체가 상고하저라고 해서 상반기에 좀 많이 팔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처지는 그런 비수기인 상황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운임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모든 게 지금 산업에서 우리가 문제인 것이 중국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 때문입니다. TV라든지 이런 고급 가전에서도 중국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을 줄이는데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였고 그리고 전기차 캐즘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 LG전자가 전장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전장 사업에서 이런 캐즘 때문에 약간 부진했다. 이런 요인들이 영업이익을 좀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작년의 성적표를 LG전자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LG전자 어제도 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LG전자 올해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3-4가지 정도 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전자가 인도법인 IPO를 추진합니다. 올해 아마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달에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예비 심사 서류 DRHP를 제출을 했습니다. 12월에 제출을 했고 이것을 검토를 받고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 중으로 인도 증시에 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상반기, 조금 뭐 시간이 걸리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상장될 때 또 한 번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이슈가 소멸되는 상황으로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인도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LG전자의 주가도 지금 낮은 레벨이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가치 최대 130억 달러 평가받고 있고 1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 30억 달러 정도 조달했는데 그 절반 정도 조달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 조달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바로 이어갈 수 있을 그럴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주 76만 주 소각할 거다라는 계획 이미 발표했고요. 당기순이익 25% 이상 주주 환원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최소 배당액 1,000원 그리고 반기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CES에서 LG전자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CES 2025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이동형 AI 홈 로봇에 들어가는 에이전트를 같이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그리고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협업을 하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야기를 했거든요. LG전자가 기술이 있는 칠러, 열 관리, 요즘 이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면서 이쪽 AI 데이터 센터에 이런 기술들을 LG전자가 투입하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이것이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LG전자 지금 플레이북 올해 계획을 어떻게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플레이북을 만들고 있다는 내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관세를 매길 텐데 이 관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비중이 LG전자가 꽤나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서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모멘텀과 함께 LG전자의 주가, 삼성전자 먼저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보니까 5거래 연속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은 참 불안했는데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느낌적 느낌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